놀고 있어. 많이 잘 가. 많이 안녕. 많이 안녕. 많이 안녕. 잘 갔다 와. 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용산 시대가 열리면서 청와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징적인 장면들이 어제 오늘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기자들의 근무 공간이 같기 때문에 출근길 즉석 질의응답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혹시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도 임명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부만 어제 이어 오늘도 즉석 질의응답에 짧게 응답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먼저 장혜찬 평론가님. 장면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이고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길에 즉석 질의응답을 받는 대통령, 일단 어떤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이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잖아요. 문 앞에서 걸어간다라는 뜻인데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춘추관이라고 하는 기자들의 공간이 대통령 관저나 집무실과 완전히 분리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도 대통령이 오늘 출근하긴 했는지 했다면 몇 시에 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참모들과의 소통도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이 용산의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보시는 것처럼 기자분들이 있는 1층 공간을 통과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무빌딩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예. 매일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하는 모습이 기자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때로는 길고 또 때로는 오늘처럼 아주 짧겠지만 기자들의 즉석 질의응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답변을 해주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청와대 개방과 용산 이전의 본 취지가 적어도 처음 이틀 동안은 굉장히 잘 살아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5년에 걸쳐서 10번 이내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물론 정식 기자회견과 이런 식의 어떤 도어 스태핑을 통한 이 기자들과의 즉석 질의응답은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만 보다 많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아서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 준다는 의미에서 소통을 강조한 용산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실 일본도 취임 후 100번 넘게 취재진과 만났다. 왜냐하면 총리 관저에서 총리가 있는 총리 공간이 있는 곳까지 이제 출근길에서 여러 저렇게 문답을 한 것도 일본이기 때문에 노 교수님, 어찌 보면 이게 좀 더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이러면서 언론과 소통을 하고 국민들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이제 조금씩 의미가 더 부여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용산으로 집무실 옮긴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층에 기자실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얘기하신 거 일본 총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총리 집무실에 이제 5층에 있는데 1층에 기자들이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기자들이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출근 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 이런 걸 파악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시다 현재 총리가 6개월 동안 취재진과 100여 차례 만났다고 하는 게 뭐 정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출퇴근길에 근데 항상 마이크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서 잠깐이라도 뭐 시간이 5분 걸리든 10분 걸리든 거기 만나서 한두 차례 질문을 정식으로 받고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뭐 저 용산 집무실도 1층에 기자실이 있으니까 예. 맘만 오면 기자들이 이게
출입문에 진입치고 있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 저렇게 슥 그냥 걸어가시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저 기왕 하시려면 잠깐 멈춰서 기자들하고 예. 한두 마디 이렇게 정식으로 어떤 질문 답변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시든가 퇴근하시든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용산시대 가장 상징적인 장면, 큰 장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근길 질의응답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정비영 의원님. 명패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한라인이라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전화기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각 수석에게 연결되고 전화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수석들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다. 이게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 용산 집무실, 이게 좀 맞닿아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그 백악관의 웨스트 윙이라 그래갖고 그 집무실 동 그거랑 좀 비슷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이거 중심으로 해갖고 수석 비서관들이 그 있고 그다음에 경호실 사람들이 있고 비서실장 방이 있고 같이 그 한 층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눈에 띄게 지금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림인데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근데 그때 청와대에 걸려있던 그 그림을 그대로 지금 가져다가 대통령실에 걸어두신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림이군요. 네, 그런데 아마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서 예. 이제 좀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벽지 색상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벽지 색상은 이제 아이보리색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여민관 집무실에서는 그 벽지색이 아마 푸른색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아이보리색으로 이쪽에서는 이제 한 것 같은데, 예. 뭐 원래 또 청와대 안에 그 본관의 색상이 아이보리니까요. 그거는 뭐 크게 달라졌다고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예. 명패는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존에 그 원래부터 아시던 그 이제 유명하신 분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나무로 했다고 하는데 보기 좋습니다. 예. 예. 한라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도 격이 없는 소통을 하겠다. 여러 차례 검사, 후배 검사들이 강조를 했었는데 저 전화 수시로 보고하고 어제는 구두밑창이 다를 때까지 좀 움직여달라 이런 얘기도 윤 대통령이 했었단 말이죠. 그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는요, 저게 굉장히 익숙한 문화일 거예요. 보통 그 검사들은 저렇게 그 부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들한테 한 라인으로 그냥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수시로 비서관들하고 격이 없이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늘 일하는 사람이고 일에 열중하겠다. 예. 우리 그냥 소통을 평소에도 잘하자.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저 한라인 버튼은 아주 익숙한 대통령의 그런 문화입니다, 사실. 예. 이 대통령 명패에 대해서도 또 여러 얘깃거리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해가 박경동 씨가 직접 제작을 했더라고요. 나쁜 생각을 가진 이들의 접근을 막고 국가를 위하는 인물 동참했으면 마음이다. 그 시체가 훈민정음 판본 이유는 흐트러짐 없이 국정을 운영하라는 뜻이다. 라고 해서 한 달 정도 걸렸고 꽤 그 독특한 명패가 지금 용산 5층 보조집무실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한라인 전화도 구축했고 소통도 강조하고 한 공간에 뭐 대통령, 수석, 기자들까지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은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 또 우리 수석 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밑창에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격식 깨겠다.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는 본관과 비소동의 거리가 꽤 멀었었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일하는 집무실이 비소동과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리도 뭐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는 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용산시대의 가장 큰 방점 아니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용산 집무실이 꾸려졌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공간 배치 자체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과 이어질 수가 있을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예. 실제로 보면 이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층의 바로 옆에 사무실이 수석 비서관들의 사무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리도 일반 사무 공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뭐 한 라인을 설치해서 직접 전화로 통화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옆방으로 가고 직접 보고를 하고 대화를 하고 수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동 거리는 30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또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공언했을 때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그때도 가까워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비서들의 집무 공간과 대통령의 집무실이 가까워졌다고는 했지만 45m 정도. 이게 또 이동하면은 한 수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걸어서 이동해서 보고를 하는 데만 한 20분 정도가 걸렸다고 하니까 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또 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기도 했지만 어떤 또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 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그렇게 있겠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마 저는 이 같은 층에 있는 수석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도 긴장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선거 때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반 참모들이 있는 방에 쓱 들어가서 예. 눈에 띄는 분에게 즉석에서 보고받기도 하고 이 집무실로 들어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봐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선 후보 시절에. 네, 그러니까 정해진 이 루트나 정해진 임무를 통해서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재직할 때도 검사장들이 아니라 평검사들에게 보고받는 걸 즐겨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인 점으로 용산 집무실에는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이 비서나 참모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층의 어떤 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눈에 띄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즉석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서 보고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이 청와대에 있었던 다른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넓은 경로의 소통과 보고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졸속 이전 아니냐 여러 비판이 있었는데 용산시대 일단 열리자마자 소통 그리고 즉석 질의응답 출근길에 여러 평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첫 임시 국무회의였습니다. 근데 노덜 교수님, 일단은 정족수 11명, 10명은 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 2명이 같이 참석을 하면서 아직은 반쪽 국무회의가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 출범할 때 이렇게 전체 국무위원 구성원을 잘 채우지 못해가지고 전임 정권에 있었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있었던 그런 경우도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보니까 이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현재 18명이니까 뭐 10명이면 되는데 11명으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현재 9명밖에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현재 재직 중인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함께 참석해서 구성원을 맞췄다는 겁니다. 정족수를 맞췄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어색한 동거라든지 그렇게 뭐 폄하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재직 중인 장관들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 아닙니까? 예. 국무위원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재직 중인 그런 뭐 권덕철 장관, 노영욱 장관이 참석해서 했다라도 저는 충분히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의결하고 했을 거로 믿습니다. 예. 예. 첫 임시국무회의 하면 잠시 좀 더 만나볼까요? 앞서 화면에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도 참석한 모습도 보였는데 장효 변호사님 네. 예고대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임명했거든요. 이걸 두고 뭐 이제 또 강행 처리 아니냐, 야당에서 반발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자니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말이 있고, 만약에 거부하자니 계속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고민이 있다라는 내부 기류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평가도 민주당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렇다면 인준 표결을 하지 않고 일정 협의에조차 나서지 않는다면 이거 발목 잡기 아니냐. 지금도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태도를 두고 구태 중에 구태다. 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또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이 어느 정도나 오랫동안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민주당으로서는 좀 숙제로 안게 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엔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신뢰를 주고 이 부분을 국민들께 어떤 여론에 호소하는 모습도 보이는 게 필요하지만, 이를테면 국민 눈높이에 자당에서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등에 대해서는 좀 결단을 내려주셔야 이 국회와의 어떤 경색된 국면도 풀리지 않을까. 이 어떤 정치의 고차 방정식을 결국에 풀어내주셔야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영상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임시 국무회의입니다. 용산시대. 글쎄요, 뭐 기존에 봤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뒤에 있는 윤 대통령 뒷 배경이라든지 새로운 장관들 몇몇 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첫 임시 국무회의 하면 만나봤습니다.